여러분 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 오늘도 시작하는데요. 워낙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좋아해서 계속 그분의 작품을 읽고 있는데요. 지하로부터의 수기. 아주 짧진 않지만 아주 길지도 않은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도 처음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조금씩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병든 인간이다. 나는 악한 인간이다. 나는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생각건대 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내 병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으며 사실 어디가 아픈지조차도 잘 모른다. 의학과 의사들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나는 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치료를 받은 적도 결코 없다. 게다가 나는 극도로 미신적인 사람이다. 의학을 존경하는 만큼 미신을 믿는다. 아니다. 내가 치료를 받기를 원치 않는 것은 증오심 때문이다. 아마 당신은 이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물론 지금 이런 나의 증오심으로 누구에게 불쾌감을 주는지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다. 내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의사들에게 결코 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모든 일로 인해 다른 누군가 아니라 단지 나 자신만을 해롭게 한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증오심 때문이다. 간장이 아프다. 그러나 역시 더 심하게 아프도록 내버려 두란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약 20년간을 살아왔다. 지금은 40의 나이다. 전에는 관청에 근무했지만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다. 나는 못된 관리였다. 나는 거칠었고 이 사실에서 만족을 느꼈다. 그러나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실만으로도 내게 상을 줘야 한다. 내가 앉아있던 책상으로 민원인들이 서류를 교부받으러 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이를 갈아 보이곤 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성공했을 때는 가라앉히기 힘든 쾌감을 느꼈다. 거의 항상 그러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대부분 겁쟁이들이었다. 부탁하는 이들이 그렇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폼재기 좋아하는 놈들 중에서 특히 한 장교놈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았으며 혐오스러울 정도로 칼소리를 절그럭거렸다. 나는 그와 1년 반 동안 이 칼소리 때문에 신경전을 벌였는데 마침내 내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가 더 이상 절그럭 소리를 내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건 내가 아직 젊었을 때 있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여러분, 내 증오심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당신네들은 알고 있겠죠? 그렇다. 모든 문제는 내가 악하지도 않고 못된 인간이 될 수도 없으며 내가 자주 심지어는 가장 화가 났을 때조차도 단지 참새들만을 쓸데없이 놀라게 해서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심과 함께 자각한다는 데 있으며 여기에 바로 가장 추악한 것이 담겨 있다. 내가 입에 거품을 물 때 나에게 위안이 될 인형을 가져온다거나 설탕을 탄 차라도 한 잔 준다면 나는 아마도 진정될 것이다. 심지어는 평안한 영혼을 소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그 다음 스스로에게 이를 갈고 수치심 때문에 몇 달 동안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겠지만 이게 내 습관이니 어떡하랴. 조금 전에 나는 내가 못된 관리였다고 스스로를 비방하였다. 증오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단순히 민원인들과 그 장교와 장난을 쳤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결코 고약하게 될 수는 없었다. 자주 그러한 것에 모순되는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내 자신 속에 들어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곤 했다. 이런 모순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살아오는 동안 내내 그것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몸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내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나를 괴롭혔다. 경련을 일으킬 정도까지 나를 몰고 갔으며
마침내 나는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얼마나 나는 지겨웠던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당신에게 용서를 빌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 나는 사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될 수 없었다. 악한 자도, 선인도, 비열한 자도, 정직한 자도, 영웅도, 벌레도 될 수가 없었다. 영리한 인간은 진정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단지 바보들만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삐뚤어지고 무엇에도 쓸모없는 위안으로 나 자신을 흥분시키면서 나만의 구석에 처박혀 살아갈 것이다. 그렇다. 19세기의 영리한 인간은 도덕적으로 절대 어떤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성격을 가진 인간, 즉 활동가는 대개 모자라는 인간들이다. 이것이 4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살아온 확신이다. 나는 지금 40살이다. 그런데 40년? 이것은 전생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고령인 셈이다. 40년 이상을 산다는 것은 추잡스럽고 모렴치하며 비도덕적인 짓이다. 대체 누가 40년 이상을 살고 있단 말인가? 진실되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오. 내가 당신에게 말하죠. 누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바로 바보들과 무례한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오. 나는 모든 노인들에게 맞대놓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든 존경받는 노인들에게, 백발이 성성하고 향내나는 이 모든 노인들에게 말이다. 세상 모든 이들한테 맞대놓고 말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예순까지 살 것이니까. 70까지도 계속 살 것이다. 80까지도 살 거다. 잠깐만. 한숨 돌려야겠소.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웃기려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실수한 것이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생각할지도 모를 그런 명랑한 사람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모든 헛소리에 화가 났다면 나란 놈이 대체 어떤 인간이냐고 질문해라. 그러면 나는 일개 8등관이라고 대답하겠다. 나는 오직 먹고 살기 위해 근무를 했다. 그런데 작년에 먼 친척 중 하나가 내게 유산으로 6,000루블을 남겨주자 즉시 사표를 내고는 방구석에 안주하게 되었다. 나는 예전에는 이 방에 살았으나 이제는 이곳에 틀어박히고 말았다. 내 방은 지저분하고 추잡스러우며 도시의 변두리 위에 있다. 하녀는 시골 여자인데 늙고 무식한 데다 심술구주며 가장 혐오스러운 냄새를 풍긴다. 사람들은 빼째르부르크의 기운은 내게 해로우며 나의 보잘것없는 수입으로는 빼째르부르크에서 살기가 너무 비싸다고 말하지만 나는 모든 경험 많고 현명한 좋은 자들보다도 맞장구 치며 고개를 끄덕대는 자들보다도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빼째르부르크에 남을 것이다. 빼째르부르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떠나지 않을 것이냐 하면 내가 떠나든 떠나지 않든 간에 이건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점잖은 사람이 진심으로 만족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답. 자신에 관해서. 자, 그럼 나도 내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이 끝을 맺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당신이 이것을 듣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째서 내가 벌레조차도 될 수 없었는지를, 벌레가 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 앞에 엄숙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벌레가 될 수 있는 영광조차도 나에게는 없었다. 당신께 맹세컨대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이것이 병이다. 진짜 완전한 병이다. 인간의 일상생활에는 평범한 인간의 의식만으로도 충분하다. 즉 불행한 19세기에 태어나 살고 있는, 그것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계획된 도시, 이 빼째르부르크에 사는 이중의 불행을 짊어진 지식인들은 그들 몫으로 주어진 의식량의 2분의 1, 4분의 1만으로 충분하단 말이다. 소위 능력 있는 사람들과 실무자들이 사는데 필요한 정도의 의식이라면 충분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실무자들을 비꼬기 위한 나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그 장교 녀석처럼 불쾌한 칼소리를 절그럭거리며 쓰고 있다고 생각하리라는 것을 장담한다. 그러나 누가 자신의 병에 대해 허세를 부릴 수 있으며 더군다나 그것으로 교만을 부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내가 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누구나 그렇게 자신의 병에 대해 허세를 부리고 있고 아마도 내가 그들보다 더 심할지도 모르는데 더 이상 가타부타 하지 말자. 내 반박이 무의미하게 들릴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나친 생각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의식이 병이라는 것을 절대 확신하고 있다. 이 견해를 고집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잠깐 미루어 두고 다음에 대해 말해주게.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즉 마치 고의적인 것처럼 우리들 사이에서 운이되던 모든 아름답고 숭고한 것의 온갖 미묘함을 인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에 놓였던 그 순간 나는 그것을 인식하기는커녕 반대로 그토록 추악한 짓을, 그런 짓을 말이지. 더구나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아마도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그런 짓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선한 일에 대해 그리고 이 모든 아름답고 숭고한 것에 관해 의식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고 그곳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마치 우연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었던 것처럼 발생한 데에 있다. 마치 이것이 나의 정상적인 상태이고 결코 병도 타락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과 싸움을 벌이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은 이것이 정상적인 나의 상태라는 것을 내가 거의 믿게 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런데 처음 얼마 동안은 이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내야 했는지 모른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살면서 내내 자신에 대해 이것을 비밀로 했다. 나는 수치스러웠다. 나는 어떤 은밀한 비정상적인 비열함에서 오는 쾌감을 느꼈고 어떤 기분 나쁜 빼째르부르크의 밤에 방구석으로 돌아와서는 오늘 또다시 추잡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리고 저지른 일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했으며 이것으로 인해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자신을 갉아먹으며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쓰라린 비에는 어떤 치욕스럽고 저주받을 달콤함으로 바뀌었고 드디어는 결정적이고 진지한 쾌락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렇다. 쾌락으로 말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나는 그래서 이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같은 쾌락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짓거리고 있는 것이다. 당신에게 설명하겠다. 이 경우의 쾌락이란 바로 자신의 비하를 너무나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다. 즉, 당신 스스로 마지막 벽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끼며 이것이 추잡한 일이지만 달리 방도가 없고 이미 당신에게는 출구가 없다는 것, 그리고 결코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만일 어떤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과 믿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아마도 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원했다 할지라도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강화된 의식의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법칙에 의해 그리고 이러한 법칙들로부터 기인하는 무기력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며 이때 당신은 단지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강화된 의식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열한 인간이 자신이 실제로 비열한 인간이란 것을 느끼고 그것을 위안처럼 여기고 있다면 이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그만두겠다. 에이, 쓸데없는 말을 짓거렸다. 나는 무엇을 설명하려는 건가? 이때의 쾌락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나는 설명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끝까지 가볼 것이다. 나는 그래서 손에 펜을 잡은 것이다. 나로 말하자면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나는 곱사등이나 난쟁이처럼 의심이 많고 성을 잘 낸다. 그러나 정말로 나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 누군가 내 뺨을 때리는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도 나는 심지어 이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진심으로 말이다. 아마도 나는 이때 내 특유의 쾌락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물론 절망의 쾌락을 말한다.
절망 같은 것에도 가장 열렬한 쾌락들이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때 특히 그렇다. 그리고 따기 같은 것을 맞는 바로 그때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온통 기름칠해 버린 것 같은 의식을 느끼고 답답해한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든 일에 죄가 있는 것은 그 첫째가 바로 나구나라고 느끼면서 끝나곤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죄 없이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자연의 법칙에 따르자면 무엇보다도 치욕적인 일이다. 내게 죄가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나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보다 영리하기 때문이다. 가로치고 나는 항상 내 주위의 모든 이들보다 내가 영리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때때로 심지어 이 사실을 수치스러워했다는 것을 믿어주기 바란다. 적어도 나는 전생애를 통해 웬일인지 옆을 보고 살았고 절대로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가로 닫고 이 외에도 내게 죄가 있다. 만일 내게 관대함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아무 쓸모없다는 의식 때문에 나만 더욱더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내 도량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욕을 준 사람은 아마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나를 때렸을 것이며 자연의 법칙이란 가혹한 것이기 때문이다. 잊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이란 어쨌든 치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완전히 옹색해지기를 원했다 할지라도 정반대로 나를 모욕한 사람에게 복수하기를 원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복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마도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결심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심을 할 수 있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무엇 때문에 결심을 할 수 없었을까? 이것에 관한 나는 특별히 두어 마디만 하고 싶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첫 번째, 두 번째 챕터들을 읽었는데요. 재밌네요. 그러면 세 번째 작품도 그렇죠? 세 번째 쪽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정말 자신을 위해 복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복수의 감정이 이들을 정말로 사로잡게 되면 그때에는 그들의 전존재의 이 감정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신사 양반은 마치 화가 난 황소처럼 뿔을 아래로 내리고는 목표를 향해 곧바로 밀어붙일 것이고 오직 진짜 벽만이 이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가로치고 그런데 벽 앞에 이와 같은 신사 양반들은 즉 직선적인 사람들과 활동가들은 진심으로 굴복하고 만다. 이들에게 벽이란 우리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처럼 방향전환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들에게 벽은 길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실이 아니다. 이 구실을 우리 형제들은 보통 스스로 믿지는 않지만 항상 대단히 기뻐하며 이용한다. 아니다. 이들은 충심으로 굴복하는 것이다. 벽은 이들에게 무엇인가 위안 같은 것을,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그리고 결정적인 것을, 심지어는 신비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다. 그러나 벽에 관해서는 후에 가로 닫고 그런데 참 그와 같은 직선적인 인간을 나는 상냥한 어머니인 자연이 친절하게도 대지 위에 그를 낳았을 때 보기를 원했던 그런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인간을 짜증이 날 정도로 질투한다. 그는 바보이다. 나는 이것에 관해 당신과 논쟁하지 않겠다. 그러나 아마도 정상적인 인간이란 바보여야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는가? 심지어 이것은 매우 아름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의심을 더 확신하고 있다. 만약 예를 들어 정상적인 인간의 안티테제를 보면, 즉 날카로운 의식을 가진 인간, 물론 자연의 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험관에서 태어난 아이, 가로치고 이것은 이미 거의 신비주의다. 신사양반. 그러나 나는 이것을 의심하고 있다. 가로 닫고. 그런 인간을 보면 이 시험관에서 태어난 인간은 때때로 자신의 안티테제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자신의 날카로운 의식 때문에 자신을 솔직하게 인간이 아니라 쥐로 간주한다. 의식이 날카로운 쥐라고 해도 쥐는 쥐이며 반면 이곳은 인간이 있다. 따라서 기타 등등.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정말 자신을 쥐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에 관해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점이다. 이제 행동을 취하는 이 쥐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이 쥐 또한 모욕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또한 복수하기를 갈망한다고 해보자. 쥐 내면에서 증오감 같은 것은 아마도 자연과 진실의 인간보다 더욱더 깊이 쌓이게 될 것이다. 모욕을 준 이에게 이와 같은 증오심으로 복수하려는 혐오스럽고 저열한 욕구는 아마도 그 자연과 진실의 인간보다 이 쥐 내부에서 더욱더 추악하게 용솟음칠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자연과 진실의 인간은 자신의 타고난 우둔함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자신의 복수를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쥐는 자신의 날카로운 의식의 결과로 이런 경우 정당성을 부정한다. 우리는 마침내 문제의 본질에 다다르게 되었다. 바로 복수라는 행동이 그것이다. 불행한 쥐는 원래의 혐오스러움에 덧붙여 혐오스러운 만큼이나 많은 질문이나 의심 등의 형태로 자신의 주위에 이미 장벽을 쌓아 올렸다. 그 쥐는 한 가지 문제에 다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계속 덧붙여서 그 주위에는 어떤 운명적인 영문모를 일과 악취, 나는 진흙탕 같은 것이 쌓이게 된다. 이것은 회의, 불안, 그리고 직선적인 사람들이 내뱉은 침으로 구성된 것이다. 직선적인 사람들은 환희에 차서 그 쥐 앞에 선 채 재판관과 독재자처럼 쥐를 큰 소리로 비웃고 있다. 물론 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 모든 것에 대해 발을 구르는 것밖에 없다. 자기 자신도 믿지 않는 가장된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수치스럽게 자신의 쥐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다. 그곳, 자신의 더럽고 악취나는 지하에서 우리의 모욕받고 타격받고 비웃음을 당한 쥐는 곧 차갑고 도끼서린 그리고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증오심에 빠져들게 된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이 받은 가장 치욕스러운 마지막 모욕을 일일이 기억할 것이며 자신의 환상으로 자신을 사악하게 조롱하고 화나게 하면서 이때마다 자신이 받은 모욕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들을 할 것이다. 쥐 자신은 자신의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뒤적거리며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구실로 자신에 대한 수많은 비난들을 생각해낸다. 이 쥐는 복수를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때때로 하찮은 방법으로 어쩐지 이따금 생각난 듯이 벽난로 뒤에서 은밀하게 복수하려고 한다. 자신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자신의 복수가 성공하리라는 것도 믿지 않으면서, 그리고 복수하려는 시도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복수당하는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고통스러우며 정작 복수의 대상은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죽어갈 때 쥐는 그동안 이자처럼 축적된 것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차갑고 끔찍스러운 절반의 절망과 절반의 믿음 안에 슬픔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40년 동안 지하실에 생매장시키는 것에 이렇게 강하게 창조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의심스러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망 속에 내면을 향한 만족되지 못한 갈망의 그 모든 도끼 안에 영원히 결정된 선택과 곧 다시 이것에 찾아드는 후회가 반복되는 흔들림의 열병 속에 내가 말했던 그 이상한 쾌락의 진수가 있다. 그것은 그토록 섬세하고 때때로 그토록 의식에 굴복되지 않는 것이기에 약간 모자란 사람이나 혹은 심지어 강한 신경을 가진 단순한 이들도 그것 안에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은 희죽거리며 덧붙일 것이다. 아마 따귀를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 이처럼 공손히 당신은 내가 살면서 뺨을 맞아본 적이 있고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돌려 말하겠지. 맹세컨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 신사 양반, 나는 뺨을 맞아본 적이 없다. 비록 당신이 이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이 내 인생에서 따귀를 덜 맞은 것을 심지어는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만두자. 당신에게 대단히 흥미로운 이 주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쾌락의 섬세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강한 신경을 가진 사람들에 관해 차분히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이런 신사 양반들은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 황소처럼 있는 목청을 다해 울부짖기도 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명예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말한 것처럼 불가능 앞에서 그들은 곧 양순해진다. 그 불가능이란 돌벽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돌벽 말인가? 물론 자연의 법칙들, 자연과학의 결론들, 수학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예를 들어 당신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입증할 때에도 찌푸릴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당신 자신의 지방질이 당신의 동족들의 그것보다 수만 배 더 귀중해야 하며,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결론이 소위 말하는 선행, 의무, 다른 헛소리들, 편견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입증할 때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밖에 할 일에는 없다. 왜냐하면 2 곱하기 2는 수학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반대하려면 해봐라. 당치도 않는 소리. 그들이 당신에게 소리칠 것이다. 당신을 반대할 수 없을걸? 2 곱하기 2는 4일 뿐이야. 자연은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지 들지 않는지 당신의 욕구에 개의치 않는다. 당신은 자연의 법칙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따라서 그것의 모든 결과들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의 벽은 따라서 그냥 벽이다. 하느님 맙소사. 이런 법칙들과 2 곱하기 2는 4가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정말이지 자연의 법칙들과 산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물론 나는 이마로 그 같은 벽을 들이받지는 않을 것이다. 내게 실제로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다면. 그러나 나는 단지 내 앞에 돌벽이 있으며, 그리고 내게 힘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돌벽 앞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그것이 2 곱하기 2는 4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그런 돌벽이 실제로 위안이나 평화에 관한 어떤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다. 하하, 넌센스 중에 넌센스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불가능과 돌벽들을 의식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만일 굴복하는 것이 당신에게 혐오스러운 일이라면 이러한 불가능과 돌벽들 중 그 어느 하나에도 굴복하지 않으면 된다. 심지어는 돌벽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영구 불변의 테마에 대한 가장 혐오스러운 결론들에 도달하다 하더라도, 비록 자신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지만 가장 필연적인 논리적 조합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말없이, 그리고 힘없이 이를 갈면서, 심지어 화를 내려고 해도 결론적으로 화풀이할 상대도 없으며 대상도 없고 있다고 해도 결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바로 여기에 바꿔치기, 눈속임, 사기가 있으며 혼돈만이 있다고 몽상하면서 달콤한 무기력에 빠져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게다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으며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불확실성과 눈속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쨌든 고통을 받을 것이며, 당신에게 불확실하면 할수록 더욱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3번째 챕터까지 읽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4번째 챕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하로부터의 수기, 도스토옙스키 장편소설 중에서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